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국절 논란에 답한다 제3탄 건국절 갈등과 이 갈등이 통일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해볼 건국절 시비와 통일의 관계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국절 시비와 통일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서 통일이라는 구호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구술, 즉 이산가족, 6.25 전쟁 당시 이산가족이 되어 고아가 된 한 시민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통일과 건국절 시비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0년도 북두시민혁명군은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인데, 부대 철조망 그 바로 밑에 땅 안으로 굴을 파서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대원들에게 간단한 안주, 요리하지 않는 간단한 안주와 막걸리나 소주를 팔고 또 라면과 국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국수를 줄 수가 없으니까 국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국수를 엄청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도 국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휴일날 그 날을 잡아서, 쫄병이니까 어느 이 휴일날 눈치를 잘 봐가지고 그 철조망 너머에 그 월담이잖아요. 담을 넘어서 거기 이제 국수를 먹으러 그 집에 이제 들르게 되었는데, 마침 조용해서 그 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이야기는 자기 고향이 현재 지금 국수를 파는 집에서 약 한 3km 정도 북방의 비무장지대 안이 자기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38도선 이북이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서 의용군으로 잡아가려고 해서 자기는 남쪽으로 도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선의 후방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속에 숨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고향에 돌아가려고 이제 북한이든 남한이든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북한으로 점령이 돼도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 살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비무장지대 안으로서 그 마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를 어디에 있는가 만나고 부모라도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이 남한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하루살이 같이 살면서 고향 갈 준비만 하고 보따리, 북한에서 가져왔던 보따리는 풀지도 안 하고 그 산속에서 그렇게 허무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해주신 이불 보따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따리가 자기의 고향의 냄새가 나고 고향의 유일한 흔적이니까 그것을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거를 신주단지처럼 그때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소미불. 그렇게 약 한 10년 가까운, 약 한 7, 8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고향에 가려고 사둔 짐보따리를 풀고 사회에 적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이래저래 이제 일자리도 알아보고 취직생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4.19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이제 대통령이 한쪽에서 없어지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통일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취직하려고 하던 모든 그것도 취소를 해버리고 다시 고향에 갈 준비로 이불도 보따리 싸고 살림살이 자기가 북한에 가면 살림 살려고 준비해뒀던 이런 세간도구도 꾸리고 다시 북한으로 자기가 들고 갈 수, 지게로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짐을 또 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들이 북에서 오라, 남에서 가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걸 외치고 자주 통일을 외치고 라디오를 들으니까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들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지게를 지고 올라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이 소식이 깜깜해지고 5.16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설치고 이러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에 이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후딱 약 한 10년쯤 지난 시절에 자기도 이제는 포기하고 그 한국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40을 이렇게 넘어갈 나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에서 적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이도 되고 이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 산속에서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굉장히 무능력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우락이가 평양에 가가지고 남북한 통일의 원칙을 발표하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10년 주기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 10년 주기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말하면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통일을 하기 위한 3대 원칙을 발표한다면서 평양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했다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군사정부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것저것 설치고 군인이고 이러니까 이제는 반드시 통일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불짐도 싸고 고향 달갈 세간도 꾸리고 이 사람이 왜 세간을 꾸리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50년대 60년대는 밥그릇 하나도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양은 냄비 스댄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할 참 우리나라가 빈곤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림도구를 한국에 있으면서 북한 갈 때 그 산골에 살 때 귀한 그릇이라든가 스텐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만하고 이런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으로 지게 한 짐이 되는 자기 살림살이를 준비해 놓고 있은 겁니다. 북한 가면은 결혼해서 살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우락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뜬 거예요. 왜 들떴냐 하니까 나이가 지금 40이 가까워지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할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좀 고지식한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부모의 성낙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은 부모의 성낙을 받아야지 결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의 성낙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아주 이 사람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보부장이랑 그 시절에 아주 실세 중에 실세가 평양까지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통일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적십자 회담도 하고 남북 이산가족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이러면서 남북 회담이 자주 열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통일이 내일이면 통일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2, 3년이 지나도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이 좀 넘어가고 열정이 좀 죽고 자기 신세가 북한에 부모님 만나러 간다는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숲속에 산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무나 한 짐씩 해다가 팔고
동네 일거리 있으면 가서 일이나 하고 품팔이를 하면서 살았던 처량한 신세가 됐다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으면서 이 무지랭이 그 무식쟁이도 말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를 속이면서 저거들이 뭔가를 해먹으려는 거구나 이렇게 그때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적응하자 한 게 약 한 10년 80년대 10년이 안 됐다 그래요. 한 7, 8년. 그래서 그 사람도 사회 적응을 안 하고 노숙자처럼 그 거적대기 같은 걸 산속에 얼기절기 엮어서 살다가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땅굴을 판 거예요. 땅굴을 팔고 쉽게 말하면은 신혼살림을 자기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신혼살림방을 꾸민 거예요. 거기 얼기설기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볼박스, 요즘 옛날에는 볼박스라 그랬잖아요. 요즘 저 박스를 거기에 이제 깔고 뭐 이래저래 해가 신혼살림을 차리는데 그 강원도 양구라는 그 산골에 자기와 비슷하게 이산가족으로 6.25 사태 때 그 사람하고 나이가 비슷한 여자 정신이 혼자 내가 여자가 혼자 그 고아로 살았으니까 길거리에서 살았으니까 만신창이가 된 여자가 정신 이상이 일어나서 정신 이상이 와서 그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도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도 지금 사회에서 바라볼 적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 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 여자도 어디냐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또 어찌어찌 동네에서 옷을 얻어입혀가지고 사람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 굴 속에 보면은 대여섯 5살이나 6살 정도 안팎되는 개구장이들이 그 빨가벗고 뛰댕기면서 그 안에서 제잘제잘 하는 애들이 한 서너 명 뛰댕기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 이산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통일에 대해서 소구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통일이라는 구호에 그것이 자유우파든 공산자파든 통일이라는 구호는 선동에 불과했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인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은 피해나 혹은 그 사람이 입은 마음의 상처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지게 된 마음의 상처의 무게는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좀 더 실질적이고 자기에게 와닿는 이야기고 국민들은 제3자적인 입장이라는 그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 마음의 상처는 똑같다는 예로서 북두시민혁명군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앞에 그 재미있는 예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과 건국절이라는 게 어떤 지금 상관관계로 가지고 있나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면 건국일이라는 게 1919년이냐 1948년이냐에 따라서 그 통일에 대한 논리적인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일을 이야기하려 하면은 분단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줄기차게 외치는 것은 한국이 1910년 조약에 의해서 한국이 없어지고 일본으로 헌납되었다 혹은 기속되었다는데 분단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분단의 원인은 우리가 일본이라는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성전국인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독일처럼 분할 통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오류, 이런 조상들의 선조들의 무능이 분단의 원인이었다 하는 게 일관된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 최소한 불평등 조약, 강요에 의한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에 억울하게 식민지로 살았다는 것이 연합군에게 증명이 되었다면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이유가 없고 분단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북 간에 좌우로 나누어서 싸우다가 38도선으로 분단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그거는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분단의 원인은 조선 말기의 고종과 그 부패한 왕족들에 의해서 분단이 이루어졌다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과 소련은 그들이 약속했던 38도선을 기점으로 서로 분단된 한국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분단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있다면 그 남한과 북한의 분단에 대해서 임시정부가 말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단을 하려면 최소한 한국 정부와 임시정부와 조약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단의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김구가 통일정부를 주장했고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김구가 옳고 이승만이 나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대 정치를 자기 정파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한 허구의 싸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고, 더구나 김구나 이승만에 대한 영향 혹은 힘을 지나치게 높게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어떻게 소련과 한국이 성전국으로서 일본의 영토를, 패전국인 일본의 영토를 반씩 분할 통치하는데 그 어떻게 국가로서 인정받지 않는 국민의 정당성을 투표로서 보장받지 않았던 김구와 이승만이 어떤 힘으로 그들을 말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분단은 남북한 지도자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남북한의 분단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런 강대국들의 강제적인 성전국으로서의 분할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순순히 따를 수 없었으니 우리 민족과 민족 지도자들이 통일 정부를 이루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실현될 수 있었는데, 김구가 통일정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주장했다든가, 이승만이 미국을 잘 구슬이고 소련과 잘 회담을 해가지고 남북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단독정부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은 소설이고 허구라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분단의 원인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국민의 지지를 분석해보면은 전혀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김구가 민족 지도자로 우뚝 서야 되는데, 당시의 여론조사라든가 국민 지지는 도리어 여운형 그리고
이승만이 김구보다 약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시정부가 정당성과 정통성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다시피 상해 뒷골목에 조직폭력배들이 우리가 이웃나라 한반도의 대통령이다, 자기들끼리 선언하고 저그들끼리 나와바리 관리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상해 임시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건은 북한에서는 가짜다 진짜라고 설왕설래가 되고 있지만은 김일성이라는 이름의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가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성주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칭을 했다는 그런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그 북한 지역에서는 김일성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어떻게 임시정부와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독립단체로서 모든 독립단체들이 주장하는 임시정부의 한 단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임시정부를 자칭하는 단체, 독립단체가 약 30군데 정도 있었다는 게 연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정당성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 통일정부니 단독정부니 분단을 막니 이런 힘이 국민 자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1948년이 가까워졌을 때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결정하고 국제정세로서 통일정부는 이룰 수 없고 조약으로서 이미 이런 거를 파악한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를 만들기로 하고 미 군정을 잘 구설려서 정부를 건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앞에서 말했다시피 국민의 지지는 여훈영과 이승만에게 쏠려 있고, 그 위에 국내파들인 한국민주당, 한민당이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등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독립단체로서는 이승만이 압도적이고 국내파로서는 한국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김구는 열애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김구는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암살 테러를 시작합니다. 여운형, 송진우, 장덕수, 기타 등등의 독립지사, 건국을 준비하던 인사들이 김구의 총탄에 쓰러졌다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한민당이나 독립촉성국민회의 등의 국내 독립운동단체와 정당의 힘을 빌려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으나 결국 송진우, 장덕수 등의 정적 제거에 배후가 김구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건국운동에서 발을 빼고 총선에 불참을 선언하였고, 유엔 등에 한국의 건국을 방해하는 문서 등을 보내고, 또 북한의 김일성에게 통일정부라는 명분으로 남북회담을 하면서 한국의 건국을 해방했습니다. 이런 어떤
지도자들 간의 갈등도 힘은 없지만 분단이라는 그런 갈등에 더욱 불씨를 키우게 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다시피 국내 지도자들의 분단을 막으려는 노력은 성사될 수 없었지만은 그 국민된 도리 민족 지도자로서의 노력조차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네 번째로 우리 민족의 갈등은 하위 대중들조차 그 민족의 당파성이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남과 북의 단독 정부다, 통일 정부다, 독립단체, 국내파, 국외파, 친일파와 또 독립운동파. 친일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일본에서 실력을 키워와 나라 건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친일파와 독립운동파와 나누어 싸우고 국력양성파와 투쟁파, 외교전략파와 단독투쟁파, 온갖 파들이 나누어져서 정당이 약 300개에 이를 정도의 분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신문이나 현재 연구 논문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당파적인 분열은 한국의 분단과 함께 국내적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 것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한국이 왜 어떤 자격으로 점령을 했는가? 또는 그 실체 조약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은 채 이 당파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의 실상에 있어서 현재 한국이 통일 움직임을 했을 때 과연 한국 내의 통합은 가능하고 북한과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분단은 그렇게 됐다 하면 지금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통일에 대한 한국 내의 의견은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봅시다. 이것은 국민 정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를 어떤 체제를 선호하느냐 하는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원하고 대통령제 중에서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의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런 의식이 한국의 당파성 혹은 분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국민들의 잠재적인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통합이 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자유한국이 북한의 약 1000배가 넘는 약 한 3000배가 차이가 나는 국력을 가지고 위대한 성취를 함으로써 북한과 비교가 될 수 없는데도 아직도 자유한국을 거부하는 반국가단체나 국민들이 있으면서 맹목적으로 북한 체제를 응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배냐 두 배냐 가늠을 할 수 없어서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굶어 죽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그것은 오로지 당파적인 그런 생각이 없이는 어떻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한국 내의 의사통일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의 비사에 보면은 박정희와 윤보선이 대결했던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공산당 세력들이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굉장히 높이 사서 열렬히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사는 김대중이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 박정희가 김대중을 용공세력, 그때만 해도 냉전체제이기 때문에 좌파라 하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용공세력이고 또 이런 불리한 색깔론을 입히려고 한다는 전략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발휘해가지고 그 어떠한 색깔론의 선동에 방어해 나가자 하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상으로 엄밀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정희와 윤보선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를 들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 색깔론에 대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는 그런 분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가지, 과거사에 이미 남로당 출신 혹은 지리산, 빨치산 출신들이 압력을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자발적인 반국가 세력 그리고 친북한 옹호 세력이 상상 이상으로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론 통일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그 분열이 되었는가? 첫째는 소련 붕괴와 소련을 붕괴하지 말자는 두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을 붕괴하자는 소련이 아니고 북한 내에서도 주도권 다툼, 소련 붕괴에 대한 방법론, 이런 걸로 각 분파가 있고, 소련을 붕괴시키지 말고 평화적으로 어떻게 연합하자는 이런 친북 혹은 종북적인 좌파들이 있으니까 이 국민적인 국론이, 통일에 대한 국론이 통합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국절 시비가 붙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주제로 내걸고 있는 건국절과 통일의 실천이라는 문제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설산 장덕수라고 하는 그 한민당의 정치부장 혹은 외교부장을 했던 장덕수는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해서 한국의 운명을 미국과 소련에 맡기지 말고 한국이 있는 힘껏 그들과 중재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이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장덕수의 해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덕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과 소련 그리고 한국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때 유엔에 가서 호소하자는
그런 유엔에 참여하에 한국의 미소공동위원회 참석을 주장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는 국제연합이 친서방적이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소련이 조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장덕수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지금도 유행하는 친일파로서 건국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친일, 반일 이래 다투는 문제도 지금 1900 해방정국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고 그 논리도 똑같은 봉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좌파와 민주당을 타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수구적이다. 아주 봉건적이에요. 지금 그들이 친일과 반일을 따질 때 좀 발전된 이론을 내놓지를 않고 아주 그 해방정국의 그 감성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지금 그 실천적인 그런 장덕수의 예를 든 것은 오늘 지금 장덕수를 암살한 이유가 바로 친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를 백주 대낮에 몽둥이로 패 죽이면은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아주 아프리카 미개국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김구가 왜 영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앞으로 한국의 통일실천운동을 해나갈 때 자유우파 중심으로 통일실천운동을 해나갈 때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한국 내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김구를 일반화하지 않으면은 통일운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김구라는 실체는 완전 허구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김구가 임시정부를 꾸려오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며 숭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방정국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결국은 북한을 옹호하면서 한국의 건국을 방해했습니다. 왜? 자기가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왜 김구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가? 그것은 좌파들의 노숙자 역사관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의 실패를 과거의 미화로 자위한다는 것입니다. 김구의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주적이고 이런 그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친일파들 때문에 김구 혹은 친미파 이승만 때문에 김구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당과 공산좌파를 타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논리구조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김구 숭배나 지금 한국의 반일 친일을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논리구조라는 겁니다. 즉 노숙자 역사관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에 대한 남한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안티테제 반 이승만의 안티테제로 김구를 신화화하고 소설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독정부와 통일정부 외세 의존과 자주
외교적 독립 방안과 투쟁적 독립, 이런 모든 상황을 설정하면서 상상 속의 이상론에 김구를 대립시키고 현실적으로 난관을 척결을 하고 극복해 나가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 이상주의에 반하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친일이고 친미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선동적인 고를 내걸면서 이승만 안티테제, 반국가적인 그런 행위에 대한 구심력으로 김구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구의 드라마는 완전히 허구의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한 노숙자가 한때 내가 잘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김구가 해방정국에서 북한에 가고 이래 된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는 사실은 숨기고 외세주의자인 이승만에 의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다. 지금 그런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과 공산자파들이 검찰, 친일파 이런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선동의 논리구조, 노숙자의 논리구조, 즉 IMF만 없었다면, 검찰만 없다면, 친일파만 없다면 이런 가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산자파나 민주당이 김구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논리구조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뒤안길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오늘 건국절이라는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국절의 갈등의 중심에는 김구가 있다. 김구가 무너지면은 이 반정부 세력, 민주당, 공산자파의 김구 중심으로 한 한국 건국에 대한 안티테제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구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체제의 정당성도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도 한국처럼 소련의 꼭두가시 정부, 괴뢰 정부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김구가 김일성과 힘을 합쳐서 한국을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미국을 얻고 단독정부를 만들면서 북한도 할 수 없이 9월 9일날 한국 건국 이후에 북한을 건국하게 되었다. 북한 김일성은 자주적으로 우리의 통일을 원했다. 이런 시나리오의 각 논리 구조와 드라마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이면서 어떤 법통, 한국 건국의 법통이 전혀 없는 정통성 부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건국절의 싸움은 이 결론에 대한 마지막 결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구 중심의 안티테제와 함께 지금 김정은이가 발표한 통일을 거부하고 두 개의 한국 주정론을 옹호하는 논리적 구조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구가 허물어지면은 지금이 현재 김정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 거부 그리고 두 개의 한국 주정론에 대한 옹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한 통일론에 힘을 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민주당과 공산좌파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종찬을 내세우면서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건국절에 대한 시비는 이미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 김정은의 두 개의 한국론이 발표되면서 더욱 전투적이고 맹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구를 옹호하면서도 공산좌파는 한국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국가로서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유일한 임시정부 한반도 내 유일한 정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 뒷골목에서 초라한 사무실을 가진 하나의 클럽이나 친목단체에 불과했다면서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근거로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두 개의 한국론이 발표되자마자 한국의 임시정부 법통을 옹호하고 1919년 건국을 한국의 건국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산좌파와 민주당 그리고 반정부 세력들이 어떤 전략 전술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상해 임시정부를 한국의 법통을 이은 정부라고 가정을 한다면 북한은 당시 독립투쟁을 했던 김일성의 임시정부론을 대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일본의 영토로서 성정국이 나눈 괴뢰정부로서 한국과 북한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거부하고 나약한 임시정부를 주장한 한국과 혁명적 자주적 통일을 주장한 임시정부 김일성 간의 정통성 싸움에서 김일성 북한 체제를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김정은이 주장하는 통일론 거부, 즉 한국의 법통은 꾸준히 이어왔는데 남한은 성정국 미국의 힘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김일성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한 자주적인 주체적인 한국의 건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자주적인 두 개의 한국으로 존속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확산시켜 한국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동안의 논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인 정세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통한 경제발전,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그 사회적인 안전 그리고 안정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정통성 싸움에 있어서 한국이 한반도의 법통을 이은 국가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정당성으로 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한다면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정당성이 국제사회에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물을 끼얹으려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공산좌파, 또 북한 체제가 붕괴될까 두려워하는 민주당과 공산좌파, 그리고 반정부 세력들은 한국 내부의 분열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 주얼린이 어떠니, 술집 여자가 대통령 부인이니, 이런 국가의 정통성을 흔드는 문제로 가지고 사회를 혼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일본 패망 때는 한국이 내부적으로 역량, 통합을 위한 경제적인 힘이나 여러가지 사회 안전적인 내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만한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민족 통합을 하기 위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냉전체제로서 좌우의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떤 국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제 환경에서도 후진국 한국으로서 쉽게 말하면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장미가 다시 꽃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냉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분단을 막을 수 있는, 그 나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도와줘야 무슨 큰 희망이 있겠느냐, 우리 편한 대로 가자 하는 이런 국제적인 인식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쉽게 보면은 떡이 생겼는데 제사를 지낼까 말까 생각하고,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려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건국절 시비가 벌어졌다는 것은 자유우파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자유우파의 지도자였던 박세일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었던 박세일 교수님이 10여 년 전에 이미 좌파에 더 이상 이념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 허구의 이념에 대해서 실체를 놓고 이념투쟁을 벌이자고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건국절을 기회로 허구의 역사와 팩트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전쟁을 하면서 이념투쟁을 활발히 벌이도록 합시다. 이런 역사전쟁과 이념의 투쟁이 전선이 형성되면 각 진영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십 개의 어떤 분열이 두 개로 전선이 형성되면서 자유우파로 통합되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허구의 역사, 노숙자 역사관을 가진 좌파, 그리고 한국의 발전을 시기하고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려는 민주당과 종북 좌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념투쟁을 열렬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도 다시는 없다. 국제적 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 내부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념전쟁, 역사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후군이 상승하는 그런 징조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는 건국절 시비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과 이념투쟁에 맹렬히 참여합시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의 성취를 이룬 한국에게 한민족의 법통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굶어 죽는 그런 역사를 이 대한민국은 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문화와 그 국난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 성취를 이룬 민족의 정신이 한국으로 정통적으로 이어져서 한국의 현대사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국제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우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을 통하여 한국이 더욱 발전하고 선진화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조그마한 벽돌 하나 옮기는 심정으로 북두시민혁명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